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러시아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적대적 행위, 분쟁 개입 이런 용어를 쓰며 한국을 견제했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북한을 거론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어제 하루 내내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한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무기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적대적인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행동은 지난 30년 동안 양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내내 서방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던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욱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SNS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의 적을 돕고 싶어하는 새로운 열성팬이 등장했다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무기 공급 가능성 언급에 대해 불과 반나절 만에 분쟁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начало поставок вооружения будет косвенно означать определенную стадию вовлеченности в этот конфликт.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경제 보복을 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완성을 돕는 등의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모든 채널을 동원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건너갈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 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각 오피스텔 250여 채, 40여 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 임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상황인데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보였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 임대인들의 전세 계약을 같은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과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이 가능할지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동탄 신도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아온 이모 씨. 이 씨는 지난주 집주인인 지모 씨로부터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파산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지 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확인된 것만 40여 채. 앞서 250여 채를 보유한 박모 씨 부부의 전세 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 달이 건너면 피해자가 나올 정도로 동탄 일대는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회사 동료가 같이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피해자들을 만나본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40채, 250채 임대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전세 계약을 대행한 공인중개사가 같은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세입자가 박 씨 부부와 2021년 6월에 맺은 계약서와 다른 세입자가 지난해 말 지 씨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중개대리인은 이모 씨로 동일 인물입니다. 경찰은 중개대리인인 이모 씨와 아내가 지 씨와 박 씨 부부 거래에 모두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중개사가 업무만 대리한 게 아니라 공범 내지는 거래를 주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가능합니다. 언뜻 실패한 갭 투자로 보이더라도 공모와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 만료 뒤에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데 임대를 한 거라면은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찰은 박 씨 부부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이 씨 부부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에서 67명으로부터 140억 원대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를 구속 송치했고 부산에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매물 90개의 전세를 내준 부부가 잠적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도 엄벌하도록 조직적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금 조달자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 8일 만에 이번 수사 처음으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강 감사 구속 여부가 이번 사건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전격 압수수색 나흘 만에 조사를 받고 3일 뒤 다시 불려나왔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불법 자금 8천만 원을 조성하고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정근 씨가 소개한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의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금 살포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강 감사는 연락이 끊겼는데 검찰은 이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씨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하더라. 돈을 더 할지 송영길 의원에게 물어보자.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 녹음에는 강 감사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JTBC가 추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강 감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 그 사람밖에 없지 않냐, 스폰이 또 있냐, 그 형에게 밥값이 없으니 현찰로 좀 마련해주라고 얘기해두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화 속 스폰서, 즉 후원자로 지목된 김모 씨의 딸이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금 전달의 전 과정은 물론 송영길, 이재명 전 현직 대표로 이어진 의혹까지 모두 엮인 핵심 인물 강래구 감사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개월 된 아기를 이불과 베개로 14분 동안 눌러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모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 꺼진 어린이집 방 안을 기어다니는 아기. 중년 여성이 끌고 와 눕히더니 버둥거리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 위에 베개를 얹고 방석까지 하나 더 올립니다. 이 여성은 어린이집 원장인 60대 김모 씨.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도로 일어나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누릅니다. 이런 행동은 약 14분간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김 씨는 옆으로 돌아 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천동민 군.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의 한 어린이집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장면입니다. 원장 김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아 재우려 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오늘 김 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라며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 신고를 하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아기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버지는 원장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14분 동안 올라가서 눌렀잖아요. 근데 살인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처음부터 그쪽에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사과는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유족 측의 의사에 따라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겨울 가스와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부족하자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원하겠다던 그 난방비가 이번 달에야 나왔습니다. 2달 안에 다 쓰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이미 날이 풀렸고 곧 여름인데 무슨 난방을 하란 말이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박성아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이 사는 집입니다. 평소 16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 겨울을 지내왔는데 지난 겨울 등유 가격이 2배나 뛰면서 냉고를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부터 갑자기 올라가지고서 엄청 힘들죠. 34만 원까지 냈어요,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등유와 LP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한 세대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전국 20만 가구에 지원할 예산 800억 원도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준다던 지원금은 겨울이 다 지나간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이제 날 풀리고 나니까 그때 주면은 혜택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라고 봐야 되나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6월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쓴 난방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지원비로 지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미 4개월이나 지났고 영수증 없이 연료를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힘듭니다. 영수증이 나올 수가 없지요. 보통 기름 넣으면 그냥 기름 넣고 병금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결국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름을 앞두고 다시 난방을 해야 할 상황인 겁니다. 지원 방식도 문제입니다. 특정 은행 한 곳에서 지원비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은행이 없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지원금 수령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이분은 못 가시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은행까지 가야 되니까. 남이 해주지 않은 상황은 힘들죠. 탁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기간을 올 겨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